여러분, 1997년 IMF 기억나시죠? 그때 하루아침에 나라 전체가 무너졌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서류 봉투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들. 오늘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160만이 넘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아파트 값은 폭락했고 30년치 적금처럼 쌓아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렸고 대출 금리는 20%를 넘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학원을 끊어야 했고 누군가는 집을 팔고도 빚을 갚지 못해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새겨진 트라우마이자 우리가 절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지옥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 우리가 겪었던 IMF와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는요, 세계 7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 나라, 와인과 예술의 나라, 유럽의 중심이라 불리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돈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이 5천조 원이 넘습니다. 5천조 원이 얼마냐고요? 우리 국민 5천만 명 모두가 1인당 1억 원씩 빚을 지면 5천조 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1인당 규모의 4배 정도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빚이 매년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의 프랑스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이야기를 알기 쉬운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큰 저울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왼쪽 접시에는 프랑스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GDP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 접시에는 프랑스의 빚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가부채라고 하죠. 원래는요, 왼쪽이 훨씬 무거워야 안전합니다. 버는 돈이 빚보다 많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의 저울을 보면 오른쪽 빚 쪽이 더 무겁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고요? 프랑스의 빚은 프랑스 1년 연봉의 113% 이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프랑스가 1년 동안 100이라는 돈을 번다면 현재 빚은 113이 넘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프랑스 국가 부채는 우리 돈으로 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자가 나는 규모가요,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라 경제 크기의 5% 정도를 적자로 쓰고 있어요. 즉 연봉의 5% 정도를 매년 빌려야 해요. 이렇게 빚이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자가 올라가겠죠. 나라가 돈을 빌릴 때도 이자를 내야 하거든요. 이걸 국채금리라고 하는데 프랑스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 금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자 갚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2021년 프랑스 국채금리는 거의 0%였습니다.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5% 정도예요. 개인으로 보면 이자가 싸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 비싼 이자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OECD 국가 중 국채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요. 두 번째, 미래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자 갚는데 돈을 다 쓰니까 정작 미래를 위한 교육, 연구, 일자리 만들기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거리에서는 물가에, 실업에, 세금에 화가 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때로는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숫자는 무심하지만 그 숫자가 흔드는 건 결국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 번 오르면, 한 번 떨어지면 그 뒤에 있는 일상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족의 가계부를 상상해 볼게요. 이 집의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쓰는 돈은 400만 원이에요. 어디에 쓰느냐고요? 아이 학원비, 부모님 용돈, 가족 외식, 여행, 선물.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좀 줄입시다라고 말하면 가족들이 다 싫어합니다. 학원비는 아이 미래를 위한 건데 어떻게 줄여? 부모님 용돈을 줄이라고? 그건 효도인데. 우리 이 정도 여행은 가야 스트레스 풀지. 그래서 매달 카드 빚이 100만 원씩 쌓입니다. 처음에는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너스 받으면 갚지 뭐. 다음 달에 갚으면 되지.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이자만 내도 벅찬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프랑스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쓰는 돈은요, 나라 경제 크기의 57%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그 중에서도 복지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금, 의료, 실업수당 등등. GDP의 약 31%를 복지에 씁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프랑스는 복지가 좋은 나라야.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야.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복지가 대부분 준 걸 다시 빼앗기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반드시 지급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 금기의 영역이 된 겁니다. 특히 연금 시스템을 보면요. 지금 일하는 사람이 낸 돈으로 은퇴한 사람의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일하는 사람이 많고 은퇴한 사람이 적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는 사람은 줄고 은퇴한 사람은 늘어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일하는 사람이 내는 돈으로는 연금을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란 돈은 어떻게 채우느냐? 국가 재정에서 즉 빚을 내서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2023년 3월 초에 시도를 했습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좀 올립시다. 고작 2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위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연금을 조금만 줄이려 해도 지급 시점을 6개월만 늦추려 해도 곧바로 이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라는 반발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익숙해진 혜택은요, 이미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면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프랑스는 좋은 것을 먼저 크게 키워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 형편상 좀 줄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익숙해진 혜택,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을 이제 조금 줄입시다라고 누가 말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우리는 그리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기억하시나요? 2010년대 초반 뉴스에 그리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 위기, 그리스 파산, 유로존 위기. 그때 그리스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테네의 한 수산시장. 한 상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20안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이게 사는 겁니까? 주변 상점들의 매출은 70%나 줄었습니다. 거리는 텅텅 비었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해서 젊은이 둘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사법부, 의료, 치안.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넘었어요. 프랑스가 113%라고 했죠. 그리스는 그 2배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와 유럽연합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도와주세요. 돈을 빌려주세요. 돈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나라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긴축을요. 연금을 40%까지 삭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7세로 올렸죠. 공무원 급여도 22%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올려서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연금이 줄어들면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생겼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요. 긴 시간이 지나고 지금 그리스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유럽 평균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어두웠던 시절은 지나온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고쳐서 다행이야. 조금 더 늦었으면 우리는 정말 끝났을 거야. 프랑스는 지금 그리스만큼은 아닙니다. 아직 더 여유가 있어요. 경제 규모도 크고 기술도 있고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지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 10년, 20년이란 시간 어떻게 보면 잠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편하지만 나중에 그리스처럼 눈물의 긴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덜 아플 때 미리 수술을 시작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지 그 정치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의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회의장에 좌석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도 가반이 없어요. 좌파, 중도, 우파가 서로 나뉘어 앉아 있는데 누구도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좌파는 말합니다.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는 복지 혜택이 너무 많다고 불만입니다. 우파는 이민자들이 우리의 복지를 축낸다고 야단입니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손가락질하는 동안 앞쪽 빔 프로젝터 화면에 떠있는 숫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국가부채 113%, 114%, 115%. 돈은 계속 빌려야 하고 결정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지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바로 이합의 불능 상태입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고 하자 전국에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위기가 왔습니다. 연금 지급 시점을 고작 6개월만 늦추자고 제안했더니 총리가 불신임을 받고 내각이 무너졌습니다. 고작 6개월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필요한 개혁 대신 작은 증세, 임시 방편식 땜질에만 머뭅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넘어가자. 다음에 하자. 지금은 선거 전이니까 조용히 있자. 하지만요, 숫자는 냉정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2025년 10월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낮추거나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학교를 짓지 못합니다. 병원을 새로 만들지 못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줄입니다. 개혁 안 하고 버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프랑스를 서서히 옥죄는 밧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지만 계속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돈을 잘못 썼어. 아니야, 아빠가 못 벌어온 게 문제야. 오빠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어. 이렇게 싸우는 동안 집은 점점 무너집니다. 지금 프랑스가 혹시 그런 상황에 가까워진 건 아닐까요? 그럼 프랑스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재정구조 개혁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재정구조 개혁이란 건요, 나라의 지갑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비효율적인 복지는 줄이기. 모든 복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복지를 받고 있다면? 그건 고쳐야겠죠. 돈을 쓰되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지금은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 의료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하면 어떨까요? 건강검진 지원, 운동 프로그램, 건강한 식습관 교육. 이런 것들이 처음엔 돈이 들어도 나중에 병원비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기금 쌓기?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연금이나 의료비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미래를 위한 비상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네 번째,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연구개발, 기술혁신, 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은 당장 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나라의 경쟁력이 되고 더 많은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재정 규칙 정하기. 빚은 여기까지만, 적자는 이 정도까지만. 이런 명확한 선을 정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목표 체중을 정하는 것처럼요. 이런 구조 개혁을 하면요, 국제사회가 프랑스를 다시 믿습니다. 아, 저 나라는 이제 제대로 하려는구나. 그러면 신용등급이 오르고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요, 만약 지금 프랑스의 재정을 맡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많이 빌려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볼까요? 아니면 새는 돈부터 하나씩 막는 일을 시작할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과 같은 영상들을 보면 댓글에 공통된 글들이 있어요. 프랑스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다. 저 돈은 나중에 청년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애들은 없고 노인만 늘어날 텐데. 이게 더 무섭다. 우리도 10년 뒤면 저렇게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랑스를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2019년 약 40%이던 국가 채무가 2025년에는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 중 약 2배로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입니다. 초저출산,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2024년 합계 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 의료, 복지에 들어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프랑스는 이렇습니다. 복지를 너무 빨리 크게 늘렸고 나중에 줄이려 하니 폭발이 일어났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습니다. 복지를 점점 늘려가는 중이고 동시에 아이는 점점 줄어드는 나라. 생각해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출산 지원, 노인복지, 청년 일자리 모든 곳에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재정규칙 없이 인기만 얻는 정책에만 돈을 쓰고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프랑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시간차를 두고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거리의 시위, 청년들의 좌절, 노인들의 눈물, 끝없이 쌓이는 빚. 물론 우리가 프랑스와 똑같이 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랑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를 보며 야, 저 나라는 왜 저래? 라고만 말할 건가요? 아니면 저게 우리 미래의 예고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건가요? 이제 3가지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는 우리보다 앞서간 경고판입니다. 과도한 복지, 쌓이는 빚, 끝없는 정치 갈등이 어떻게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는 아프더라도 고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긴축과 개혁은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미루다가 한 번에 터질 것인지, 그리스처럼 뒤늦게 큰 고통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차분히 나라 지갑을 고쳐 나갈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프랑스 이야기를 남의 나라 뉴스로 끝낼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야기로 기억할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 세대에게 빚이 아니라 기회를 물려줘야 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대화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